대한민국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김정식은 마을 사람들의 한숨을 자아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식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던 농부였지만 점차 술에 빠지면서 성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농사일을 마친 뒤 한두 잔씩 마시던 소주가 양이 늘면서 이제는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신 뒤였습니다. 그는 술기운에 화를 내며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내 미숙은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동생 소영을 데리고 방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딸 소영은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떨며 울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동생의 귀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미숙은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기력함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도 외면했습니다. 농사는 뒷전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빚만 늘어났습니다. 집은 가난해졌고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점심을 굶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돈이 필요했는지 집에 있는 쌀을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또 다시 술값이 필요했던 남편은 아이들의 가방을 뒤져 교과서와 문제집을 중고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아빠 교과서를 팔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요? 남편은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너희들은 내 장난감에 불과해. 얘들에게까지 저렇게 대하는 남편을 보고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가난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미숙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어느 날 참을 수 없던 미숙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남편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미숙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을 본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경찰관은 우리를 한번 쓱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 일이니 두 분이 잘 풀어보세요. 경찰은 가정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경찰이 떠난 뒤 남편은 아내에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 또 이딴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미숙은 더 이상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기대는 물론 이 지옥에서 벗어날 용기도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용기가 없던 미숙은 의지할 곳을 찾아 시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지금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인지 시어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숙아,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술을 안 마시게 챙겼어야지. 어머니, 저와 아이들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요. 다 네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남편한테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더 잘하면 되지 않았겠니?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와달라는 미숙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부족한 아내라며 낙인을 찍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폭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미숙이 저항하면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은 미숙 옆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크면 아빠보다 강해져서 엄마를 지켜줄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숙이 지켜줘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를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남편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사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짐이라고는 아이들 옷 몇 벌과 생필품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미숙과 아이들은 교회에서 마련해준 작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오랜만에 깊이 잠을 잘 수 있었고 미숙도 안도했습니다. 미숙은 며칠이 지나자 생계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숙과 아이들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음식에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숙은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숙의 가족을 걱정해 주었지만 미숙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 교회에 있는 걸 남편이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숙은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야, 너 여기 있었냐? 그냥 나와. 아이들은 겁에 질려 미숙 뒤에 숨었고 미숙은 문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는 내 장난감이야.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더 격해졌고 미숙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곳은 하느님의 집입니다.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내 여자야. 내가 집으로 데려가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내분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로 데려갈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아이들을 안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와 남편을 막아주었고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미숙은 남편에게 있는 곳이 노출되면서 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에게는 끝까지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난하게 지내고 계신데 자신까지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다이얼을 돌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숙이 이렇게 지내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두려웠습니다. 신호가 들리고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냐?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미숙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네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엄마 딸이야. 엄마한테 오렴. 미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짐을 챙겨 인사를 하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는 미숙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로 이사를 가자고 한 것입니다. 사위가 우리 집을 알고 있으니 여기서 살면 언젠가는 찾아올 거야. 엄마 어떻게 하려고? 농사 짓던 땅을 팔라고 하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한테 땅을 급하게 팔 테니 그 돈으로 도시에서 장사를 하자. 엄마가 평생 해오던 농사인데 나 때문에 땅을 팔아도 괜찮아? 너보다 중요한 건 없어. 미숙의 가족은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90년대에는 비디오 대여점과 만화방이 많았습니다. 한쪽에는 비디오 대여점을 한쪽에서는 만화방을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은 만화를 많이 볼 수 있다며 좋아했고 친구들도 자주 데려와서 만화를 봤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미숙의 가족은 도시로 이사한 후 비디오 대여점과 만화방을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하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자주 오는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남자로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그는 퇴근 후 종종 들러 비디오를 빌리거나 만화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정우는 자주 가게에 들러 미숙과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자연스럽게 미숙과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가게에 들러 비디오를 빌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자주 오는 이유는 영화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인데요? 미숙 씨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신뢰가 될지도 모르지만 계속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주 오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고백을 받을 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저는 아이들도 있고 이곳에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제 마음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받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우의 진심이 담긴 말에 미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숙에게는 남편과의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정우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정우는 가게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는 고백을 더 하지는 않았지만 미숙의 가족을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만화를 추천해 주거나 미숙의 어머니와도 농담을 나누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숙아, 정우 씨가 사람이 참 괜찮더라. 너한테도 정우 씨 같은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엄마 아직 그런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더는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야. 아이들만 챙기다가 너가 지칠 수 있어. 미숙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주말 정우가 가게에 들렀을 때 미숙은 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정우 씨, 제가 아직 상처가 많아서 마음을 열기 어렵지만 정우 씨 덕분에 조금씩 용기를 얻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미숙 씨가 괜찮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정우 씨는 가게뿐 아니라 미숙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정우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그녀의 삶에도 다시 밝은 빛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미숙은 정우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정우의 결혼 제안에 기뻤지만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내라는 현실이 그녀의 새 출발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숙은 합의 이혼을 위해 오랜만에 남편과 살았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야, 우리 이제 각자 삶을 살자.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 이혼? 내가 쉽게 끝내줄 것 같아? 우린 이미 남이야.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서류상 부부로 살아도 괜찮아. 네가 이혼을 원하면 나한테 돈을 보내든가. 미숙은 남편의 태도에 치가 떨렸지만 결혼 내내 그의 폭언과 폭력을 참아왔던 기억이 떠오르며 더 이상 대화를 길게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이혼을 원하면 돈을 내놓으래. 처음부터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어이가 없네. 가해자가 이제 와서 돈까지 요구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정우 씨랑 결혼은 하고 싶어. 그러려면 돈을 주고서라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미숙은 그가 원하는 돈을 마련해 송금한 후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은 보냈어.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 돈은 잘 받았는데 그 사이 내 생각이 바뀌었어. 무슨 헛소리야? 이혼하고 싶으면 돈을 더 보내. 이혼을 이용해 돈을 더 뜯어내려는 거야? 선택은 네가 해. 돈을 주고 이혼을 하든지 그냥 이대로 살든지. 답답했던 미숙은 정우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숙 씨, 이 문제를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강경하게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미숙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지만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고 그때 당시 병원을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살았던 미숙과 아이들은 그때 당시 사진 한 장 찍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과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숙과 정우는 동네로 찾아가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과 지인을 찾아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에게 이혼을 대가로 돈을 받아간 것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남편이 법원에서 강제 지혼 소송에 응해야 한다는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숙의 남편은 소송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미숙은 긴 싸움 끝에 남편과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요구한 금전적 합의와 변호사 비용으로 그녀의 재산은 상당 부분 탕진되었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꿈꾸며 정우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의 말이 미숙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미숙 씨, 이혼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네요. 남아있는 재산은 좀 있어요.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걱정돼서 그러죠. 미숙은 정우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우를 믿고 의지했던 그녀였지만 그의 태도는 미숙을 실망시켰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줄 몰랐어요. 나는 모든 걸 잃더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아니었나 보네요. 미숙 씨,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미숙은 정우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결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 소소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수가 정우 같은 사람은 애초에 너랑 맞지 않았던 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를 위한 삶을 살면 돼. 저는 그런 사람이 제 삶에서 정리된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집을 떠난 뒤 미숙은 어머니와 같이 동네 시장을 다니며 함께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미숙은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 속에서도 소중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숙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니까.